오늘 너무 거창한 이름의 제목의 발표이긴 한데 오늘 발표할 제목은 연구자가 본 원전 마을입니다. 벌써 오늘이 총 8번의 이런 이야기 나누기 중에서 7번째더라고요. 총 8개의 주제 중에서 4개 이상이 이제 에너지, 전기 문제에 관한 거더라고요. 한빛 원전, 한빛 핵발전소, 월성 핵발전소,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뭐 아리백, 네, 그렇게 총 4가지의 에너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물론 다른 환경 문제, 생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을 텐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실 전기 혹은 에너지 없이 살아가는 게 거의 이제는 불가능할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또 저처럼 서울 뭐 수도권에 사는 저에게 혹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뭐 원전, 뭐 사드도 그렇지만 뭐 밀양 송전탑 등의 문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아리백 뭐 어떤 재생에너지도 그렇고요.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에너지로 들리지만 정확히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다 보니까 오늘 저에게는 또 이 월성 핵발전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부탁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가였고요. 뭐 오래 밀양에 있진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밀양에 함께 하면서 밀양 흔히 말하는 밀양 할매들과 함께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한 1년 정도 같이 하다가 전기 문제, 에너지 문제, 도대체 분명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뭐 민주적인 사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밀양 한복판에서 봤던 것들은 뭐 경찰, 군인 혹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고착하고 주민들을 드러내고 굉장히 비민주적인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뭐 세월호 뭐 다른 어떤 특정한 이슈 이후에 자신의 가치관과 삶이 바뀐 것처럼 저는 2014년 어떻게 보면 딱 10년 전 밀양 이후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학부 전공은 국어국문학과였고요. 전혀 전기, 환경 문제와는 전혀 큰 관계없이 그냥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밀양 문제를 중심으로 또 겪으면서는 여기 환경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또 박사과정을 지금 공부하면서 각자 선생님들의 어떤 화두 혹은 어떤 현장에서 싸우는 어떤 이슈들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뭔가 에너지, 전기가 제 삶과는 이제 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가 좀 거창했던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 남태재 감독님이 만든 다큐멘터리 월성의 장면인데요. 우리에게는 경주는 참 역사적인 도시, 관광 도시로 알려져 있는 가문사지에서는 4, 한강에서는 300구인데 저 숫자는 월성 핵발전소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황근희 씨의 집은 사실 1km도 아니에요. 한 950m, 940m. 집 위에서 핵발전소 돔이 보이고요. 또 경주에 핵발전소가 있다 그러면 사실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경주에도 핵발전소가 6개나 있습니다. 물론 좀 떨어져 있지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서는 보통 300km, 350km 사실 모든 문제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곳이 서울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 마음 무겁게 살아가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 뭐 현장에서 연구하는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사회학의 어떤 관점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현장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8개월이라는 뭐 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 않은 시간을 현장에서 살면서 연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 연구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에 치우쳐서 돈을 바라고 지원금 바라고 핵발전소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저 돈만 밝히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사실 연구자들 대다수의 연구자도 그렇게 좀 해석하긴 합니다. 근데 정말 돈 때문일까? 물론 분명 저분들도 10년 전, 15년 전, 30년 전, 40년 전 원전이 들어설 때는 그 원전을 막아섰던 그 무섭다는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도 핵발전소를 막으려고 싸워왔던 분이 계신데 결국 저분들의 싸움을 의미 없다. 저분들의 싸움은 그냥 졌다. 실패했다. 돈 때문에 저렇게 변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뭐 정치경제학적으로 우리는 뭐 지방자치 제도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주는 지방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고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수원은 도대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또 경찰, 공무원, 그리고 다양한 어떤 권력과 돈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을 또 설득하고 또 압박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에이 저 돈 때문에 저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인류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은 혹은 조금 더 느리지만 현장에서 제가 같이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아웃사이더, 외부자의 시선이 아니고 뭐 내부자 혹은 물론 팔기만 산다고 해서 제가 주민이 될 수 없겠죠. 다만 최소한 주민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기존 연구와는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좀 되었습니다. 현장이라는 곳은, 특히 갈등이 발생한 곳은 참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한 현실이 존재하죠. 또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찬성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또 그 중간 어디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주로 이제 싸우는 이제 굉장히 소수의 주민들, 위에 두 사진은 한 3년 전 사진인데요. 뭐 물론 지금도 방사능이 계속 노출되고 있고 그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저 원전 핵발전소가 위험해 계속 방사능이 사고가 펑 나지 않아도,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나지 않아도 액체와 기체 상태로 뭐 우리는 그 굴뚝에서 계속 연기, 매연이 나오는 것처럼 하다못해 우리가 밥솥을 지을 때 거기서 증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핵발전소도 그 증기를 빼지 않으면 펑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 상태로 끊임없이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능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계속 문제라고 하니까 우리 계속 집값 떨어진다. 너희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핵발전소를 원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자꾸 위험하다고 하니까 위험해진 거야. 너희가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너희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안 오잖아. 라고 이렇게 체인점 마을 주민의 이름을 걸고 저렇게 현수막에 걸기도 하고요. 아래 왼쪽 사진은 바로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어제가 5월 13일. 올해로 10년이 됐고 벌써 3,550일. 현재 지금 싸우고 계시고요. 오른쪽은 이제 뭐 원전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문제도 저 주민들이 뭘 알아? 저 전문가도 아닌 저 사람들이 뭘 알아? 그냥 너희는 전문가도 아닌 그냥 감성적으로 탈핵 활동가들한테 그냥 무한해동돼서 그냥 그렇게 너희들이 그냥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제 월성원전 본부장, 지금은 바뀌었지만 보통 저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들이 뭘 알아?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욱해서 그냥 싸우고 마는 거잖아. 그러다가 우리가 돈 조금 주면 잠잠해질 사람들. 보통 거의 이렇게 생각하는 현장에서 제가 8개월 정도를 머물렀던 것 같고요. 지도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중심에는 뭐 당연히 원전이 없고 화력발전소도 없는데 뭐 울진에, 월성에, 특히 경북, 경상도에 굉장히 많은 핵발전소가 있고요. 그만큼 일종의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이유들도 있고, 또 영광에도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흔히 상여라고 불리어죠. 상여와 자신의 어떤 직감이 적힌 관을 끌면서 싸우는 사람들인데요. 저 빨간색 점, 저희가 농성장이 있는 곳인데 저 빨간색 점선에서 저 파란색 점선, 저기는 월성원전 이제 남문, 정문인데요. 저기까지 한 뭐 구글 지도로 봤을 때 한 360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으로 걸음으로 치면 뭐 왕복 5분, 10분도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2차선 왕복, 거의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길을 막으면서 출근 투쟁을 하는 건데요. 8시 20분이 되면 주민들은 일종의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상여를 끌고 관을 끌면서 갔다가 월성원전 이제 정문에서 이렇게 꺾어서 다시 자신들의 농성장으로 들어오는데, 한편으로는 이분들에게는 이제는 싸울 권리조차 지금 사라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 어제 성주에서도 이제 1차 개고장이 날라왔다고 하는데, 미랑 송전탑에서도 농성장을 철거하라는 1차 개고장, 2차 개고장, 3차 개고장 끝에 행정대 집행이 있었던 것처럼 성주도, 그리고 지금 월성도
저 싸울 공간조차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작년 요맘때에는 전기를 끊었어요. 전기를 끊어서 여름에는 선풍기도 못 키는 저 굉장히 덥습니다. 바람도 통하지 않는 농성장 안에서 주민들이 선풍기도 못 켜고 뭐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전기를 끊었고 겨울에는 뭐 그 흔한 난방기조차 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은 싸우고 있고 이제는 전기를 작년에 끊었다면 이제 지금은 농성장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더 악독하게도 교묘하게도 한수원의 이름으로 싸우기보다는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한수원이 나섰다가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부 주민들이 혹은 면에서 너희 저거 뜯어야 된다, 뜯어야 된다, 뜯어야 된다. 이제 한수원이 아니더라도 한수원의 입을 자청하는 많은 경주의 혹은 양남면 안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여 시위하는 분들은 저 농성장을 뜯길 위험에 처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벌써 3년, 4년이 됐는데요. 저 왼쪽의 사진은 경주입니다. 경주에도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저곳을 주로 동경주라고 부르는데요. 반포읍 원래는 양북면이었는데 이름이 분무대학면으로 바뀌었고 저는 주로 양남면을 연구했는데 저 세 개의 면읍 흔히 동경주라고 불리우는 곳에 원전 핵발전소 관련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동경주가 있으면 당연히 서경주도 있고, 뭐 북경주도 있고, 남경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경주들은 잘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유독 동경주. 왜냐? 그 동경주에 핵발전소 관련 모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국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동쪽에 있는 경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핵발전소가 있는 곳, 핵발전소가 모여 있는 곳을 계속 동경주, 동경주, 동경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 경제학적인 혹은 정치 사회학적인 의미를 갖게 된 동경주가 탄생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우한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동경주가 탄생한 것이고 동경주와 일종의 서경주 혹은 경주 중심을 가로막고 있는 혹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토암산이기도 한데요. 그런 어떤 지리학적인 어떤 이유로 동경주에 위치한 핵발전소가 경주 도심에서는 잘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서울에 사는 저에게 핵발전소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저 오른쪽 사진에서 보라색 동그라미가 사실 마을이가 가장 가까운 마을인데요. 제가 머물려고 했던 당시에는 좀 마을에 그러니까 빈방이 없어서 당시에 뭐 다른 핵발전 건물이 막 한창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빈방이 없어서 신설이라는 곳에서 제가 신설이는 한 3km 정도 떨어진 곳 오히려 울산 북부와 굉장히 접해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한 8개월 정도를 머무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실 매주 2번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상여시를 하셨는데 점점 사람도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름에는 농사일로 바쁘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 한 번만 하자라고 해서 현재는 이제 한 번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싸우는 이유를 좀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도대체 왜 싸우는지, 왜 특히 상여 관을 끄는지, 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이나 다 비슷하죠. 처음에는 뭐 보통 이런 위험시설 혹은 혐오시설 같은 것들이 도시에 절대 들어서지 않죠. 뭐 흔히 말하는 뭐 시골 지역, 뭐 변두리 지역, 혹은 환경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외부화, 외부 효과. 근데 사실 그 외부란 곳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의 외부가 도대체 어디인가요? 그냥 외부라고 지칭한 저 먼 곳, 어딘가에 그냥 이 위험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그렇다면 외부가 있다면 내부는 그럼 서울을 말하는 것인가? 굉장히 불편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되는데, 그 외부가 결국엔 나으리가 되었고요. 나으리도 처음에는 그냥 아주 조그만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뭐 나 해변이 있고 또 소농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핵발전소가 한 기 들어서면서 그곳의 어떤 지형이 바뀌는 거죠. 농업의 어떤 비중이 줄어들고 혹은 어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당연히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니까 서비스업이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뭐 마을은 점점 더 핵발전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 뭐 정치, 사회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을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있죠. 노란색 동그라미가 월성 1, 2, 3, 4, 5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가장 가까운 나으리고요. 그 옆에 뭐 나산리도 있긴 한데 나으리가 굉장히 가깝죠. 사실 후쿠시마 사고를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네, 일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정말 제 기억에 후쿠시마 사고는 없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2012년, 13년, 14년 밀양을 통해서 후쿠시마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더듬고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주민들에게는 후쿠시마 사고가 아주 큰 어, 일종의 변곡점 같은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수원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그냥 안전하다, 깨끗하다, 일종의 안전 신화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수원이 만들었던 그 안전 신화가 이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조금씩 깨지게 되었는데, 사고도 사고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기자들이 각 원전이 있는 4개 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4개 지역에 가서 뭐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까지는 이렇게 고여 있던, 썩어 있던 모든 정보를 한수원이 틀고 있던 이 마을에 내부에 있는 뭐 전문가 혹은 기자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히려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여기 뭐 사고가 나지 않아도 뭐 액체나 기체 상태로 뭐 방사능이 계속 나온다는데 이거 알고 계셨어요? 혹은 여기 특히 월성 같은 경우는 중수로라고 해서 다른 핵발전소가 주로 경수로인 거에 비해서 중수로에서는 특히 삼중수소라는 이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자들이 전혀 주민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정보들을 알려줌으로써 이 고여있던 썩어있던 이 마을에 일종의 불편한 진실들을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만이 아니고 기자, 뭐 전문가, 그리고 당시에는 뭐 김익중 그 교수님과 같은 어떤 전문가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계속 어 물음표를 계속 던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2년, 13년 어떻게 보면 안전을 담보하고 안전을 계속 책임져야 될 한수원 안에서 짝퉁, 위조 부품 혹은 뭐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오히려 거기서 이제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한수원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삼중수소 누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뭐 그 주변에서 가축들이 계속 제대로 출산을 못하거나 혹은 원전에서 일했던 직원이 계속 건강하게 출산을 계속 못하는 그 일하는 직원의 어떤 아내가 계속 출산을 못하는 이런 밝혀지지 않는 혹은 증명되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이제 드디어 2014년 8월 25일에 나아리에서는 400가구가 사는데 400세대가 사는데 5분의 1 정도가 이주대책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수원이 계속 만들었던 안전신화, 안전해, 깨끗해, 위험하지 않아라는 신화를 계속 이제 스스로 그것을 부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게 그러니까 처사 이게 사무국장의 묘, 위원장의 묘, 부위원장의 묘라는 이름에 자신의 직함을 걸고 이제 이 관을 끄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관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처음 한 4개월을 끌다가 여기에 뭔가가 적혀 그러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말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끓으니까 그냥 끓어서 이 추운 날, 이 더운 날 도대체 왜 이걸 하는 거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계속 했던 건데 2021년 2월, 3월쯤 이 한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자신들의 직함을 적은 거다. 그걸 왜 적었냐? 이분들에게는 이곳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매주 혹은 매일 자신의 어떤 장례식을 치르고 있던 셈이었죠. 그리고 저 상여에도 저 원전 봄처럼 보이는 저 상여 위에도 저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핵발전소에 대한 어떤 장례식 혹은 자신의 어떤 장례식을 매주 하면서 죽은 곳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이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잘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관을 상여를 혹은 저 드럼통들을 끓이면서 싸우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70가구 이상 참여했고 적게는 뭐
100명, 150명. 그래서 저 넓은 대로를 정말 빽빽히 많은 사람들이 채웠던 거죠. 그래서 누구는 피켓을 들고. 근데 지금은 이제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서 150명이었던 게 70명이 되고 70명이 됐던 게 35명, 10명. 사실 어제도 주민만 따지면 네 분이 다였습니다. 75세대 약 한 150명에서 200명으로 출발했던 이 싸움이 이제는 정말, 사실 제가 있었을 때에는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렸을 정도로 한 5명 정도가 남아 계셨는데 이제는 4명이더라고요. 그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싸움을 이제는 참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주민들은 어, 자신의 어떤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장례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 바퀴가 달려 있죠. 상여에도 그렇고 관에도 그렇고 바퀴가 있습니다. 원래는 끄는 상여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매는 상여잖아요. 사람이 많을 때는 실제로 맸다고 합니다. 저 바퀴를 달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 싸우는 이제 어르신들도 주민들도 70대, 80대가 되고 인원도 4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매는 상여에서 끄는 상여로 바퀴를 달고, 이 주민들도 나름의 싸움의 방식을 이제는 계속 수가 적어지니까 이 싸움을 포기하고 싶진 않고 일종의 주민들도 계속 궁리를 하는 거죠. 바퀴를 달자. 사람이 적어지네. 그럼 바퀴를 달자. 우리가 끌자. 그렇게 계속 싸움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핵발전소 문제, 그리고 뭐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문제, 뭐 사드도 비슷할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다도 우리가 왜 싸우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왜냐하면 이 핵발전소 문제는 그래서 환경 문제이면서도, 흔히 말하는 환경 문제는 뭔가 오염이 되면 저기 오염이 됐다. 뭔가 시커매진 강, 오염, 마치 그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이고 어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하는데, 이 핵발전소 문제가 참, 그러니까 문제가 되기까지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핵발전소가 문제로 인정받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냄새도 나지 않고 그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 사고가 나기 전까지,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럼 너희가 그것을 증명해봐. 너희가 아픈 것과 너희가 죽은 것과 너희가 암에 걸린 것과 도대체 방사능 물질이 혹은 전자파가 무슨 입증관계가 있는지 항상 저희가 그걸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주민들이 처음으로 싸울 수 있는 근거 혹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마련했던, 혹은 이것을 좀 더 사회학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가시화했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분명 방사능이 노출되어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일종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실제 내 몸에 진짜 방사능이 있네 라는 것을 이제 드러냈던 것이 2016년 소변 검사였고요. 사실 이 오른쪽 일종의 한 주민 황군희 씨라는 이분이 부위원장이긴 한데요. 이분의 어떤 연대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핵발전소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더라고요. 이곳에 86년에 이사를 왔고,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가 났었고, 노 부부가 살고 있던 곳에 큰딸 부부에게 여기 들어와 같이 살자. 여기 너무 좋아. 그 근처에는 나 해변이 있고 살기 너무 좋아. 핵발전소가 위험한 것을 저때 알았다면 절대 이런 말을 못했겠죠. 손주들 우리가 키워줄게. 이 좋은 곳에서 우리가 키워줄게. 너희는 그냥 일에만 집중해. 우리가 손자, 손녀들 키워줄게. 그리고 손자가 태어나고 그 이후에 너무 건강히 살던 황군희 씨가 갑상선암, 그 남편도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14년 이후에 부산에 있는 고리에 있는 한 가족이 이런 소송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도 또 다른 싸움의 근거, 무기를 갖게 됐던 것이고요. 실제로 안타까운 것은 5살, 그러니까 당시 5살, 지금은 중학생인데요. 그 5살 날 아이의 몸속에서 성인 그 이상의 어떤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28.1, 손자가 17.5, 남편이 24.8인데 더 오래 이곳에 머물수록 이곳의 어떤 지하수, 이곳의 어떤 수돗물로 끓인 어떤 밥을 음식을 더 먹을수록 더 오래 숨쉴수록 내 몸에 계속 켜켜이 이 위험한 물질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 위험한 물질이 이 소변 검사를 통해서 가시화됐던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위험을 드디어 가시화했던 것이 이 소변 검사였고요. 근데 이 일종의 소변 검사를 통해서 봐, 우리 몸속에 이 위험한 물질이 있잖아. 이것이 일종의 싸움의 무기, 싸움의 근거, 싸울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저항의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황군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피해자로 입증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마치 그 가습기 살균제처럼 자신의 어떤 가족, 어떤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샀는데 본인이 샀지만 본인의 어떤 구입 때문에 죽고 다쳤던 그 어떤 경험들이 분명 자신은 피해자인데 본인이 스스로 가해자라고 느끼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여기에 얘네들을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뭐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런 가해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을 텐데 꼬마 아이가 뭐 다른 친구들과 뭐 축구 차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할 텐데 이 주민들은 갑자기 피가 나면 저게 저 방사능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갑자기 얘가 왜 피가 나지? 저게 괜찮을까? 서울에 사는 우리의 삶과 혹은 우리의 어떤 위험에 대한 감각과 전혀 다른 곳에서 이분들은 살고 있던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저 핵발전소, 방사능 물질과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게 괜찮나? 저게 괜찮나?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이제 쟤들이 문제지. 쟤들이 걱정이지. 왜냐하면 또 이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암으로 어떤 막 일종의 비트기적인 질환으로 바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드러나는 것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발현되는 어떤 위험 물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핵발전소와 싸우는 것이 핵발전소가 위험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 위험을 입증하고 드러내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종의 과학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흑백조선은 위험하다와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처럼 뭐 멸치 몇 그램, 그다음에 뭐 바나나 몇 그램 먹는 거 다르지 않아. 그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말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바나나 멸치와 여기서 나오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투쟁이 계속 과학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군희 씨 같은 경우는 이 무기력함을 또는 죄책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가족들도 계속 응원을 합니다. 뭐 손자, 손녀들도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할머니 싸움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할머니가 우리의 어떤 안전, 건강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황군희 씨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가해자로서의 삶을 혹은 그 죄책감을 다시 싸움의 어떤 동력으로 바꿔서 계속 지금 10년째 싸우고 계시고요. 현장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조금 저는 계속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왜 탈핵을 외치지 않고 왜 이주를 요구하지? 왜 핵발전소 멈춰, 핵발전소 폐지, 핵발전소 가동 중지, 핵발전소를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여기서 꺼내줘. 나를 여기서 안전한 곳에서 이주시켜줘. 왜 이주를 요구하는 거지? 이분들의 어떤 명칭도 월성원전 이주대책위원회거든요. 저도 이걸 현장 연구 끝나기 한 1개월 전에 6개월, 7개월까지는 그냥 이주대책위가 뭐 이주를 요구하네 이러고 있다가 끝나기 한 1개월 전에는 근데 왜 이주를 요구하는 거, 왜 이주만 요구하실까? 더 대담하게 탈핵을, 핵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아까 보여드렸던 나으리 분들이 입는 조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원회고요. 저 오른쪽은 울산 북구가 이 원전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울산 북구 분들이 입는 조끼, 저기에는 뭐 탈핵, 월성 2, 3, 4, 5기 조기 폐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이주라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약한 주장을 하고 계시고 조금 더 멀리 사는 분들이 더 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핵발전소가 더 가까이 살면 당연히 더 강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반대로 됐지? 2021년에는 이제 저분들이 저 조끼를 입었을 때 약간의 마찰 같은 것들이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대책위 분들은 조금 내심 불편하신 거죠. 아, 여기 왔으면 탈핵보다는 좀 이주를 요구해 줘. 너희의 메시지도 우리는 너무 존중하지만 일종의 로마라는 이곳에 왔으면 우리의 법을 따라줘. 우리의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 줘. 라고 하면서 협력석의 긴장을 보면서 이분들이 외치는 이주가 그게 뭐지?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그분들한테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지역에서 주민들끼리 탈핵 운동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저는 물어봤을 때 정말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탈핵 운동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주 운동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운동하는 게 아니야. 이주 운동하는 거야. 그 두 가지 어떤 장면 혹은 두 가지 어떤 일화가 저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여전히 외부자였던 셈인 거죠.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는 외부자의 관점이 아니고 이 내부자의 관점, 주민의 관점으로 이걸 핵발조소를 이해하고 싸우는 이유를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농협 혹은 농협장이 그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양남에서는 뭐 양남 면장, 그다음에 이장 협의회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일종의 힘을 서열화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탑5 안에 들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저렇게까지 현수막을 못 달 것 같은데요. 한수원 노동자 노조의 이름으로 양남농협, 그러니까 저 당시에 농협장이 맥스터를 반대했거든요. 아, 농협장, 네가 지금 우리를 반대해? 그럼 우린 너희 보이콧 할 거야. 그 실제로 양남 농협이 월성 원전 안에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저 이후로 양남 농협 뺐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의 현수막이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과도 굉장히 월성이 비슷하지만 유달리 월성은 원전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은 느낌? 한수원 본사가 있어서 그럴까요? 월성 핵발전 관련 모든 시설이 월성에 있어서 그럴까요? 혹은 맥스터를 처음으로 이제 월성에 시도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더 강하게 나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노조의 이름으로 이제는 농협장을 보이콧하고 저때 시의원 하나도 막 비판을 했었는데 시의원도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을 쓰면서 뭐 좌시하지 않겠다였나? 뭐 땡땡땡 의원 좌시하지 않겠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굉장히 슬픈 현수막이기도 합니다. 갈비집, 족발집, 막창집, 슈퍼 가게, 뭐 국수 가게.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찬성합니다. 물론 저 중에서는 정말 한수원을 좋아해서 월성을 좋아해서 월성이 우리 마을을 발전시켜준다고 생각해서 달았던 사람들도 있겠죠. 저것을 달지 않으면 저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으면 본인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린 집도 분명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거 보고 왜 저러시지? 근데 이제는 저걸 보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한수원이 그런 짓까지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정권에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한수원은 화이트 리스트를 만듭니다. 착한 가게. 우리를 찬성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착한 가게 리스트를 본인들의 인트라넷에 올려서 야, 우리 여기 자주 가자. 청송갈비 자주 가자. 사과갈비 자주 가자. 근데 화이트 리스트는 말이 화이트 리스트지 또 그 안에는 당연히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곳은 당연히 블랙리스트화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우연이라고 봐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 리스트에 없는 집 중에 하나가 뭐 한수원 그 정문에서 보통 도시락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우리 뭐 오늘도 한 뭐 도시락 500개 뭐 1000개 시킬게요 했다가 얘네들이 고의로 그걸 취소를 합니다. 뭐 5분 전, 10분 전 픽업하기 전에 가게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수원 직원들이 이분들의 손님의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뭐 어떤 폐악질을 부려도 어떤 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해도 이분들은 그냥 한수원 천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현수막이 걸린 것이 아닌가? 저 왼쪽의 사진, 저런 보이콧 사진, 너무 노골적인 어떤 현수막들이 달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주를 외치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지역에서는 정말 힘든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상훈 경주 환경운동연합 그 사무장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마치 빨갱이
빨갱이라고 어떤 낙인을 찍었던 것처럼 한수원 혹은 핵발전소가 이 지역의 단순히 어떤 뭐 전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발전소가 아니고 이데올로기 그 자체인 곳에서 반공, 개발, 발전이 이데올로기였던 그 당시에 어떤 빨갱이라는 어떤 낙인을 찍어왔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핵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주민에게는 그냥 빨갱이 취급을 받는 것이, 그래서 이주를 외치는 것이, 그리고 한수원을 비판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는 그게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분들은 단순히 어떤 왕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치, 경제, 사회학적으로 비판을 넘어서, 그러니까 불공정한 처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주라는 참 외치기 힘든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민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탈핵 외치고 싶은데 마치 내부 고발자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마치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처럼 핵발전소 문제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수산물 거기에 오염되지 않았나? 일종의 터부시되어 왔던 쉬쉬해 왔던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를 보호해주고 책임질 누군가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탈핵을 외쳤을 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자꾸 위험하다고 말하니까 관광객 뚝 떨어졌잖아. 뭐 농수산물 뚝 떨어졌잖아. 모든 비판이 이 이주 대책이 분들에게 가는 거죠. 저 말이 참 슬픈데요.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탈핵을 외치기보다는 뭐 농수산물 피폭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냥 오염된 내 몸으로 그냥 이주를 요구하는 거다. 조금 뭐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뭐 탈핵 운동한다? 탈원전 운동한다? 하지만 탈핵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사실 사회적으로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정의된 개념 자체가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탈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하는 이야기들은 오래된 거 가동 중지하자, 신규 건설하지 말자, 재생에너지 늘리자, 에너지의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 에너지 생산의 관점에서 굉장히 공학적인 관점에서 요구하고 탈핵을 말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발전소 멈춰, 에너지 믹스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늘려. 우리의 탈핵에서는 사람은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역은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심지어는 탈석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기하게도 탈핵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주민들의 어떤 탈핵은 폐로 혹은 꾸준히 핵폐기물 처리 및 보관까지 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탈핵 어떤 운동가 혹은 활동가 혹은 연구자들이 말하는 탈핵의 어떤 개념과 주민들이 느끼는 탈핵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일종의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 사실 방패장이 경주에 들어오면서 고준위 핵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빼내주겠다. 근데 그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진짜 맥스처가 임시 시설인지 중간 시설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지어지고 있고 이것이 영구 저장화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주민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탈핵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핵 좋아. 그러니까 월성 1호기 멈춰줘서 고마워. 근데 폐로는 아직 우리나라 폐로에 대한 기술 없거든요. 중수로 해체 기술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원전의 역사가 40년, 50년이 다 돼가는데 해체에 대한 기술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준 핵폐기물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고 주민들에게는 참 안타깝지만 탈핵, 탈원전 운동, 이데올로기, 뭐 어떤 구호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너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는 탈핵을 외치는 것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되게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을, 이주가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이며 유일한 목소리였던 셈이었던 거죠. 이건 뭐 저도 많이 반성하는 것이지만 뭐 주요 탈원전 운동, 탈핵 운동 요구들의 항상 지역의 목소리는 빠져 있는 것. 물론 어떤 메시지가 단일화되고 정책화되고 정치화되고 구호가 되면 당연히 거기는 굉장히 단순해지고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해야 되다 보니까 구구절 지역의 목소리를 당연히 다 담지 못하죠. 그건 약간 후순위로.
그렇다 보니까 탈원전은 항상 탈핵은 항상 원전 멈춰 재생에너지 늘려 약간 공학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믹스 관점에서 항상 탈핵의 어떤 구호가 외쳐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약간 허탈함, 항상 뭔가 서울 수도권 중심 혹은 활동가 연구장 중심의 탈핵에는 항상 우리 이야기는 뭔가 빠져 있는 느낌. 항상 우리는 뭔가 도구로 뭔가 우리가 계속 싸워오면 같이 이렇게 서울에서는 이렇게 와 왔다가 뭔가 이제 다시 목소리를 내야 될 시기에는 탈핵. 항상 어떤 지역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는 주민들은 사람이 빠져 있는 탈핵 진영의 어떤 핵발전소 가동 중지 위에 좀 목소리의 한계를 좀 지적하고 있고요. 3월달 후쿠시마, 4월달 체르노빌 이런 뭐 이벤트 활동 너무 좋은데 이제는 사고가 나지 않아 참 어렵죠. 사고가 나지 않아도 문제화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주민들에게는 그게 일상이니까요. 사고가 나지 않아도 주민들은 그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쩌면 사고, 위험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지만 사고가 나지 않아도 문제라고 우리의 어떤 사고, 어떤 위험, 혹은 핵발전의 어떤 개념도 좀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래서 뭐 많은 연구자들도 신고리 그 공론화 이후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너무 오래된 표현이지만 뭐 최장직 교수의 뭐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처럼 탈핵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탈핵의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듬고 지역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는 약간 배제되거나 뭐 주변화되거나 또다시 우리의 목소리가 외부화되는 마치 핵발전소가 동떨어진 우리에게 와 있는 것처럼 탈핵운동 안에서도 우리의 어떤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또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주민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한 8개월을 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원전 없는 삶이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여기 제가 역사를 정리하진 않았지만 고리 1호기가 공사로 치면 50년이 넘었고요. 가동으로 치면 47년, 월성도 공사로 치면 45년, 가동으로 치면 딱 4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식민지 지배의 어떤 두께의 역사를 원전이 넘어섰던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한수원 천하, 원전 천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 지역은 원전이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뭐 모든 것들을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죠. 마치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원전 없는 삶을 상상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마치 1910년, 20년, 30년 그 당시에 삶을 살아왔던 누군가들처럼 물론 그 개중에는 누군가들은 또 이렇게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계셨지만요. 저 오른쪽 사진도 너무 화가 아니 뭐 물론 지금은 저게 없어졌는데요.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백종원 씨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뭐 프로그램 때문에 백종원 씨가 저기 왔다 갔나 봐요. 저기 일종의 포토존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뭐 월성 원전, 포토전, 바베큐장. 근데 저곳이 저 팻말이 보이시나요? 제한구역이에요. 제한구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 지역은 원자력 안전법 89조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일반인 출입 및 거주를 통제합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한수원의 지원금을 통해서 뭐 백종원 씨 갔다 왔다, 뭐 포토존 바베큐장을 만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름으로 여기 위험해 들어오면 안 되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돈을 주고 포토장을 만듭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주민들이 여긴 계속 안전해 안전해 들어와 마치 실험 도구처럼 이 주민을 이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경주에 있는 많은 뭐 간편단체도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많은데요. 아마 경주환경운동연합을 제외하면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경실련이 2017년 기준으로 30년이 돼서 처음으로 더 공감이라는 소식지를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수원으로부터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건 받으려면 좀 많이라도 받지. 아니,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꼴랑 300만 원 받고 또 쟤네들의 어떤 소식들을 실어줘요. 그러니까 30년이 된 경실련조차 이제 한수원으로부터 독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저 돈 받고 저 글을 실었다가
저희가 사고부지로 지정돼서 결국에 경주 경술련은 해체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곳은 다른 지역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르게 한수원의 힘이 너무 센 곳, 한수원 본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점점 그런 사회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수 없는 사회에서 비판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비판할 수 없는 사회도 무섭죠. 스스로 비판을 하지 않는 거죠. 전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주는 그 비판해야 되는 사람, 단체들이 비판하지 않게 되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사회 안에서도 이주대책위는 묵묵히 10년간 뭐 이주를 요구하고 있고 경주환경운동연합이라는 곳이 있었기에 3년 전에 한수원 임직원이 내부 고발을 했어요. 내부 고발해서 이제 뭐 삼성주로 누출 뭐 문제 엄청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주환경운동연합이 있었기에 한수원 노동자조차도 얘네는 믿을 수 있겠다. 얘네한테 이 내부 자료를 주면 얘네는 이걸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무조건 공부해서 드러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내부 고발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긴 적지는 않았지만 그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곳에는 원전 정책과라는 다른 곳에는 없는 원전이 있는 곳에만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그 중에서 일부의 공무원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도 계속 끊임없이 한수원의 어떤 원전에 대한 감시, 견제, 우리한테 그 기능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탈핵까지는 요구하진 못하겠지만 너희 계속 사고 날 때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은 거냐? 한수원이나 원전에서 어떤 객관성을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싸우는 뭐 경주환경노연합 혹은 다른 단체 그리고 공무원 일부 중에서는 원전에 대한 어떤 겸재 기능을 확보해야지 경주시는 지금 거의 뭐 원전에 의존하고 한 해 그러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원전 지원금이 경주시 한 해 예산이 한 최대 한 1조에서 2조 정도 되는데 20%가 넘을 때가 있거든요. 2천억 원, 3천억 원. 제가 경주시 장이라고 해도 원전을 비판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싸우는 분들이 있다. 지금까지 뭔가 탈핵? 탈원전은 저 파란색 위주의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로 뭐 폐로, 그러니까 뭐 일종의 가동중지, 건설중지, 재생에너지, 뭐 요즘에 조금 뭐 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발전소가 그 지역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단순히 위험, 비민주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좋고 탈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좋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판하고 싶어도 비판할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먼저 좀 이해하고 왜 저들이 왜 이주밖에 요구하지 않지? 혹은 왜 누군가는 이주조차 요구하지 않지? 왜 비판하지 않지? 저 돈에 홀랑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에이 그 맨날 어? 뭐 특정 정당 뽑는 사람들 쯧쯧쯧 너희 당해봐라 맨날 이런 댓글 되게 많거든요. 저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시면 좀 달라질 겁니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사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연령으로 따졌을 때 몇 살이 가장 핵발전소를 지지하고 50대에서 60대 사이가 월성원전을 가장 강력하게 찬성하고 가장 그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강구하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뭐 원전이 지어지고 있거나 이분들의 어떤 내 삶이 마치 원전의 어떤 일대기와 굉장히 유사한 거죠. 당시 국민학교에 갔더니 뭐 한수원이 제공하는 뭐 연필, 뭐 공책, 필기도구를 갖고 뭐 사생대회 그리러 가면 맨날 뭐 원전 안, 뭐 부지 안에 그리고 이분들이 뭐 20대가 됐을 때 알바를 뭐 원전 안에 가서 뭐 알바만이 아니고 뭐 일자리 대부분이 뭐 원전 관련한 것 지역에서 일종의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뭐 이장, 노인회장, 뭐 청년회장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원전 지원금과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뭐 요람에서 부담까지 말하는 것처럼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혹은 자기가 이제 지역에서 장자리를 맡을 때까지 원전하고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대, 60대 특히 어떤 장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 원전으로부터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싸우지 않는 사람들, 혹은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 혹은 원전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조금 연구가 바뀐 것도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싸우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싸움을 어,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포기했을까? 그냥 단순히 돈 때문일까? 라고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너무 거칠게 이해하기보다는 그 맥락, 그 지역의 어떤 문화, 혹은 40년의 어떤 역사를 이해해야만 이 원전과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예, 연구 혹은 저의 발표 혹은 저의 어떤 고민들을 오늘 조금 이야기 드렸던 것 같고요. 항상 발표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어 드려서 죄송한데 뭐 원전 마을에서 사는 게 이렇더라고요. 제가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원전 없는 삶을 상상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원전이 꽉 움켜쥐고 있는 이 마을에서 경제적인 어떤 의존성이 좀 풀려야 사회 정치학적인 의존성도 좀 풀리면서 우리가 원전 없어도 다른 개발, 다른 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이 경주라는 곳이 혹은 양남면이라는 곳이 꼭 원전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좀 소박하게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저의 고민과 연구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탈핵의 지역과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반성이 많이 되네요. 저는 오늘 이 연구자가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현장과 연결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스피커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연구의 영역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저런 연구자가 있다는 게 저는 오늘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전 지역이 많은데 왜 나알이었을까? 거기에 이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나알이라는 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궁금했어요. 원전 관련한 많은 글이 있고 연구도 있고 논문도 있는데 가장 먼저 뭐 반핵 운동, 뭐 반원전 운동이 있었던 영광에 대한 뭐 글도 많고 고리도 뭐 거기서 이제 상주하면서 살면서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희한하리만치 월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이주대책위 분들이 10년간 싸우고 있는데 이주대책위에 대한 논문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저와 저희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주대책위에 대한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하면서 월성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주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싸우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쉽지도 않아서 처음에는 월성은 이 이주 대책이기 때문에 가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곳에는 원전 관련한 모든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발전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중수로, 경수로, 중저준위 방패장, 뭐 맥스초로 상징되는 고준위 방패장, 한수원 본사, 그러니까 원전 관련한 모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성을 연구하고 이해하면 너무 슬프지만 다른 곳의 어떤 한 5년 뒤, 10년 뒤의 역사가 월성의 역사와 이제 비슷해지지 않을까? 첫 지점이 월성이 되지 않을까? 다른 곳의 어떤 미래처럼 오래된 미래처럼 월성이 갖고 있는 특징,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유난히 도드라지는 이 한수원 원전의 어떤 건방짐, 이 주민을 무시하는 듯한 너 좌시하지 않겠다. 저는 그 표현이 현수막을 얻었으면 제가 넣었을 텐데, 그 국회의원한테 한수원 노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를 막으면, 우리를 반대하면 양남농협 빼겠다. 저는 이 표현들이 다른 곳에서는 한수원의 어떤 뭐 에너지 쪽에서는 굉장히 엘리트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 경주는 왜 이럴까? 월성은 왜 이럴까? 를 고민하게 되면서 월성 연구를 좀 시작하게 됐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러다가 네 개 원전 지역 다 살면서 네 개 원전 지역 다 연구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또
그런 고민도 하게 되면서 뭐 다른 지역만의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영광도, 고리도, 울진도 그런 고민들은 또 타르기타에서 또 연결되면서 다른 지역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씩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잘 들었고요. 일단 스타트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탈핵 운동을 이제 그분들은 탈핵 운동이라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탈핵 운동 하시는 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시간은 필요하다는 생각 늘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관련 내용을 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역시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다르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들어서 신선했습니다. 거기는 이주 대책이시기 때문에 영광에서 활동하시는 탈핵 운동가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고 또 이렇게 목적이나 목표하는 게 달라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역의 비교?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이나 이 주민들의 운동을 좀 같이 함께 비교 연구도 함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으로 계속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은 탈핵 운동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삶의 운동가들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장에 이주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운동을 해야 되고 한손과 맞서야 되고 근데 그분들의 처절함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인상 깊은 게 있었었나. 물론 다 그랬겠지만 특히 이런 거 좀 듣고 싶었는데요. 글쎄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분명 한수원의 이름으로 여긴 위험하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그 곳에 바베큐장과 뭐 포토장, 여기 백종원 씨가 방문했습니다. 와, 여기를 통해서 뭔가 관광지로 만드시라.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섬찟했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징어 게임 한창 막 했을 때 어제 저희 뭐 창의시위 했을 때도 바로 옆에 그 한마음공원인가? 공원 안에 있는데 그 공원에 이 아이들을 초청해서 막 뭐 오징어 게임 비슷한 걸 하겠다 했을 때 그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뭐 여기 주민 뭐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다 반대했죠. 지금 미친 거 아니냐. 그 가까운 곳,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게다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EAB 여기는 위험한 구역이니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 그 일종의 페스티벌 같은 거를 한수원은 또 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했고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하는 어떤 주민들 찾아서 인터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주민들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뭐 활성화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주 뭐 딱 똑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뭔가 이제 주민들조차도 거기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이걸 문제로 삼지 않는 요 역사, 요 관계, 요 과정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화도 나고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이 저거 돈 때문에 저래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이고 그들이 결국에는 원전을 선택하고 또 원전에서 나오는 돈을 선택했던 원인 혹은 역사의 역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경주라는 곳에서는 또 이 주민들로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도 너무 슬펐는데요. 참 쉽지 않았지만 원전을 지지하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가 말하는 뭐 박정희 시기에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원전을 설치했던 것과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하겠다. 탈핵하는 것이 이건 진짜 그럼 민주적이냐? 그러니까 항상 원전을 지을 때도 원전을 탈할 때도 지역 주민은 항상 빠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거 대통령이 정택이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런 논리로 가면 저희는 이명박의 4대강도 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대통령의 선택이었고 정책이었으니까. 여기서 제가 무슨 뭐 탈원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역을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감각이 전혀 없었다가 이 현장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역이 어디지? 대체 우리는 너무 쉽게 외부화했다. 뭐 외부 효과, 뭐 이 위험한 것들을 그냥 저 외부 어딘가에 던져 놓았는데 도대체 외부가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만 내부고 서울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쓰레기를 다 덤핑하는 김포도 외부고
뭐 충남도 외부고 강원도도 외부고 화력발전소가 있는 청주도 외부고 제주도도 외부고 서울만 내부인 것 같아요. 어떤 경제학자도 어떤 사회학자도 이 외부 효과, 외부화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자체를 못 갖고 있는 아무튼 저는 모든 것들이 너무 너무 좀 끔찍했고 이 일종의 학계 안에서도 우린 너무 쉽게 외부화했어. 너무 그냥 쿨한 척, 멋진 척, 뭔가 프로페셔널인 척, 외부화했어, 외부 효과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도 그분들은 지금 본인이 그 말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그럼 도대체 내부는 어디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마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 타자를 만드는 느낌? 저 시골에 사는, 저 지역에 사는 저 사람들은 계속 타자고, 저기는 외부고, 저기 그냥 계속 덤핑해도 되고, 저기 그냥 핵 마을이 되고, 핵 도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예, 예, 뭐, 너무 또 우울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아무튼 간단한 질문이면서도 굉장히 궁금한 건데, 물론 내용에 나오겠지만은, 처음에 100명 넘게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독수리 오용제가 된, 왜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 다 돌아가셨나요? 아니면은 계시면서 못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수원에 이렇게 넘어가셔서 그래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주민들은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최인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먹고 사는 거는 한수원 원전에서 일하거나 하청제하청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자식이 하청제하청으로 일하거나 혹은 자기가 어떤 뭐 꽃집, 식당, 카페, 슈퍼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월성에서 주인공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의 따님이 치킨집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때로는 직접적으로 야 너희 어머니 계속 이주대책이 나간다며 혹은 돌고 돌고 돌아 왜 계속 매출이 떨어지지? 야 너희 어머니 때문에 그래? 약간 이런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싸움을 포기하거나 혹은 싸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워낙 원전 지원금 한 마을에 나오는 매년 뭐 눈만 돈처럼 나오는 원전 지원금 때문에 주민들이 이 이주 대책위를 미워하고 있어요. 원전 지원금을 일종의 보상의 차원에서 지원의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양단면이 계속 한때 뭐 3월, 4월 뭐 맥스터라든지 뭐 이 삼중수소 누출 관련해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갑자기 이 모든 지원금을 한수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죠. 근데 너희가 지금 우리 반대하니까 너희한테 주는 모든 지원금 다 끊어버릴 거야.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은 자의반 또 때로는 타의반 혹은 한수원이 아주 직접적으로 혹은 어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싸움을 포기하거나 뭐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아주 친한수원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역 사람들은 만약에 이주 대책이 성사가 됐잖아요. 그럼 이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운동을 나서지를 못하는 건지. 그래서 사실 이주대책 이분들은 중요한 게 이분들이 그냥 개별 이주, 그러니까 나만 이주시켜줘를 외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개별 이주면 쉽겠죠. 마치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일부 그런 개별 이주가 있었던 것처럼 이분들은 개별 이주가 아니고 약간 법제화 혹은 제도화를 하다 보니까 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식민지의 어떤 역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일부의 악랄한 사람도 있었고 아주 일부의 싸운 사람도 있었고 그 중심에는 완전 친일도 아니고 완전 뭐 독립운동도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그 중간지대 어디에서 뭔가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그런 삶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싸우는 것도 아니고 100% 포기한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삶과 생계와 이렇게 한소원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걸 대놓고 맺힐 수도 없고 대놓고 비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대놓고 원전을 지지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 그래서 계속 저는 오히려 원전에 대한 글보다는 뭔가 당시 뭐 30년대, 40년대 혹은 뭐 독일 어떤 마치 뭐 그런 어떤 글을 좀 많이 읽으면서 이분들의 어떤 삶이 이때와 좀 유사하진 않을까 뭐 상황이나 뭐 맥락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서 그냥 딱 부러지게 찬성, 반대 만으로 말할 수 없는 이 많은 고민과 그리고 누구도 본인들을 지켜주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내가
오로지 모든 것들을 그냥 감내해야 되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런 삶 속에서 서서히 그 반대 운동을 좀 포기해 왔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아쉽네요. 또 다음 자리를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질문보다 그냥 정보 전달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싸우고 계신 한 분이 어머니가 이제 도로 확장 때문에 아마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걸 탈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상원 국장이 글에 의하면 탈출할 수 있었는데 본인은 그걸 거부했다. 마지막 탈출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상도 그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에서 그 초인접 지역의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쟁하는 사례도 흔치 않지만 10년의 싸움이 신념화되고 아까 말했듯이 개인의 이주가 아닌 제도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탈핵이지 않, 더 레디컬한 탈핵 운동이겠다라는 감상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송주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계속 10년, 20년 가는 것이 우리가 아까 그 독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모두가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지고 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자신의 이렇게 경험을 연구자의 눈으로 좀 객관화도 시켜보고 우리가 빠져 있는 함정은 뭔가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는 좀 뭘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저 연구자에게 우리 영광의 이 사례를 좀 연구하라고 연구비 좀 주고 연구 좀 하게 했으면 좋겠다. 원불교 교단이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더 남겨두고요. 다음 자리를 또 저희가 더 마련해 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을 강의해 주신 우리 김우창 선생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